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원 학술 세미나에서 주한미군에 대해 열띤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주한미군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때 갑자기 주한미군 장교로 근무했던 발표를 하지 강의실이 숙연해지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들어보도록 하죠. 사연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비드 라이트입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안보학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브라이언 휴스턴 교수의 동아시아 전략 세미나에 참석한 그날은 보스턴에 전형적인 눈이 내리는 겨울날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리는 가운데 교실 안은 뜨거운 논쟁으로 달아오르고 있었죠. 저는 3년 전 주한미군 장교로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요. 평택기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일하면서 한국의 실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를 마치고 하버드로 온 이유도 바로 그 경험 때문이었죠. 휴스턴 교수님이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가 계속 주한미군을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제기된 이 질문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한국은 이제 충분히 부유하고 강력해졌으니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강의실에는 40명의 엘리트 학생들이 있었어요. 대부분 국무부나 국방부 경력자들이거나 외교 전문가를 꿈꾸는 학생들이었죠. 그들은 거의 일방적으로 교수님의 견해에 동조했습니다. 예산 절감, 불필요한 해외 주둔, 한국의 자주 국방 능력. 그들의 논리는 그럴듯했지만 현실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올라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번 학기 첫 발언이었거든요. 강의실 뒤편에 앉아있던 저를 향해 교수님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라이트 씨, 의견이 있나요? 네, 교수님. 저는 주한미군 철수론에 강력히 반대합니다. 그건 미국에게 전략적 재앙이 될 거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강의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집중되었죠. 제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셨어요. 그분은 제게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데이비드, 우리가 한국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처음에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한국에서 3년을 보내며 깨달았어요. 갑자기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휴스턴 교수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그는 한반도 전문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장 경험은 부족했거든요. 계속해보세요, 라이트 씨. 당신의 경험을 듣고 싶군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저는 평택기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미국의 미래를 위한 필수 파트너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원론적인 교과서나 보고서에서는 볼 수 없는 현실이었죠.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제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자료들이 있었어요. 하버드에 와서도 한국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거든요. 교수님, 오늘 저는 주한미군 철수가 왜 미국에게 최악의 선택인지, 그리고 실제로는 미국이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를 데이터와 사례로 증명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휴스턴 교수님은 안경을 고쳤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에서 호기심과 도전의식이 엿보였습니다. 흥미롭군요, 라이트 씨. 그럼 당신의 주장을 들어봅시다. 학생들, 이것은 학문적 도전의 좋은 사례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기존 관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강단으로 걸어나갔어요. 제 가슴 속에는 한국에서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DMZ 근처에서 밤샘 근무를 했던 날들, 한국 군인들과 함께 훈련했던 시간들, 그리고 제가 만났던 수많은 한국인들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들은 단순한 동맹국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미국의 미래와 함께하는 파트너였죠. 강단에 선 제 앞에는 40명의 눈동자가 집중되어 있었어요. 저는 태블릿을 프로젝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슬라이드에는 세계 경제 순위표가 나타났죠. 한국은 명확하게 10위권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한국을 여전히 개발도상국이나 중진국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제 한국은 이미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입니다.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자료를 보시면 알 수 있죠. 몇몇 학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안경 너머로 자료를 유심히 살펴보셨죠. 더 놀라운 건 성장 속도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지난 20년간의 성장률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대부분의 G7 국가들보다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었죠. 제가 2018년 처음 한국에 갔을 때와 2021년 떠날 때 불과 3년 사이에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강남구의 첨단 빌딩들, 송도의 스마트시티, 판교의 테크밸리. 이건 단순한 외형적 변화가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진화를 보여주는 거죠. 뒷자리에서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앞서 주한미군 철수를 강력히 지지했던 앤드류였습니다. 라이트 씨, 한국이 경제적으로 성공했다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그게 왜 미국이 계속 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이유가 되나요? 오히려 그들이 부유해졌으니 우리 군대를 철수하고 그들에게 방위비를 더 부담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앤드류. 제가 바로 그 점을 설명하려던 참이었어요. 이 슬라이드를 보세요. 화면에는 미국과 한국의 경제적 상호 의존도를 보여주는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6번째로 큰 교역 상대국입니다. 작년 기준으로 양국 간 교역 규모는 1,700억 달러에 달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용입니다. 한국은 단순히 미국의 완제품을 파는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사용하는 첨단 기술의 핵심 부품들,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에서 한국은 미국 공급망의 필수적인 부분이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이건 제가 직접 본 현실이었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근무할 때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 공급망이 무너졌지만 한국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어요. 미국의 첨단 산업 기업들이 한국의 부품과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미국의 기술적 우위를 유지하는데 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휴스턴 교수님이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라이트 씨, 경제적 파트너십이 중요하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건 군사적 주둔과는 별개의 문제 아닐까요? 우리는 캐나다와도 막대한 교역을 하지만 그곳에 대규모 군대를 주둔시키지는 않습니다. 예상했던 반론이었어요. 저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주요 첨단 기술 기업들과 그들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보여주는 자료였죠. 교수님, 핵심은 한국이 위치한 지정학적 환경입니다. 캐나다와 달리 한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과 인접해 있어요. 이 지역에서 경제와 안보는 분리할 수 없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 세계 배터리 시장의 선두주자인 LG에너지솔루션, 세계 최대 조선사인 현대중공업. 이 기업들의 생산시설 대부분이 한반도에 위치해 있어요. 저는 현대중공업 울산 조선소에서 찍은 사진을 화면에 띄웠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조선소 전경이 학생들의 눈을 사로잡았어요. 이 시설이 중국의 영향권 아래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해군의 함정들, 심지어 항공모함까지 이곳에서 부품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경제적 파트너십을 넘어 이건 미국의 군사적 공급망과 직결된 문제예요. 앤드류가 다시 손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표정이 다소 심각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한국의 군대를 주둔시키는 건 결국 한국 기업들을 보호하기 위한 거네요. 미국 납세자들의 돈으로 한국 기업들을 지키는 게 맞나요? 날카로운 반박이었어요. 교실 안에 몇몇 학생들이 동조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가장 중요한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앤드류,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세요. 화면에는 주한미군 유지 비용과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비율이 나타났어요. 2021년 기준으로 한국은 주한미군 유지 비용의 거의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나토 동맹국들의 평균 분담률이 2030% 정도임을 감안하면 한국은 미국의 가장 비용 효율적인 해외 주둔지입니다. 자료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직접 분석한 내용인데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미국의 주요 방산 기업들의 수출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지난 10년간 미국으로부터 약 300억 달러 규모의 무기를 구매했어요. F-35 전투기, 패트리엇 미사일, 글로벌 호크 정찰기. 이건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닙니다. 미국 방산업계의 수만 개의 일자리와 직결된 문제죠. 특히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 같은 주요 선거주들에서요. 교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휴스턴 교수님도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결정적인 마지막 자료를 보여주기로 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은 한국이 단순히 미국 무기를 구매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양국은 이미 다수의 공동방산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에요. 저는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면서 이런 프로젝트들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과 미국의 노하우가 결합된 차세대 무기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이건 미국의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협력입니다. 슬라이드를 마지막으로 넘기며 제 결론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일방적인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한국은 상호 의존적인 경제안보 파트너가 되었어요. 주한미군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라 미국의 경제적, 기술적, 군사적 이익을 지키는 전략적 자산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곳을 떠난다면 그 빈자리는 곧 한국이 스스로 해결할 것이고, 그건 미국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전략적 손실이 될 거예요.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휴스턴 교수님은 안경을 벗으며 저를 바라보았어요. 라이트 씨, 매우 설득력 있는 발표였습니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중요하군요. 하지만 전략적 관점에서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 보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첫 번째 관문은 통과했지만 더 중요한 논점들이 남아 있었어요. 다음은 군사적 측면에 대한 논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부분에서 더 놀라운 사실들을 공개할 준비가 되어 있었죠. 경제적 분석을 마치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교실 안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죠. 처음의 의심과 무관심은 이제 진지한 관심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휴스턴 교수님이 물었습니다. 라이트 씨, 경제적 측면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떤가요? 한국군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만큼 충분히 강해지지 않았나요? 바로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 태블릿을 조작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교수님,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한국군을 여전히 1950년대 한국전쟁 당시의 모습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미국의 지원 없이는 제대로 싸울 수 없는 군대로요.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화면에는 글로벌 파이어 파워 지수가 표시되었습니다. 세계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현재 6위입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에 이어서요. 한국군은 약 60만 명의 현역 병력과 300만 명의 예비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에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어요. 한국군의 첨단 무기 체계들이 나타났습니다. K2 블랙팬서 전차, KF-21 보람의 전투기, 세종대왕급 이지스 구축함. 이들은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의 무기 체계들입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 무기들 상당수가 한국이 자체 개발한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앤드류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표정이 확실히 진지해 보였어요. 그렇다면 더더욱 미국이 그곳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나요? 한국이 그렇게 강하다면 자신들의 방어는 스스로 할 수 있을 텐데요. 좋은 지적입니다, 앤드류. 제가 주한미군으로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이기도 해요. 대답하기 전에 제가 경험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잠시 태블릿을 내려놓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2019년 여름, 저는 DMZ 근처에서 한미연합훈련에 참여했습니다. 그때 한국군 특수부대와 미 육군 레인저가 함께 작전을 수행했어요. 놀라운 건 우리가 사용한 통신 시스템과 정찰 드론이 모두 한국산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미군 장교들이 한국 장비 사용법을 한국군에게 배우는 상황이었죠.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과 달리
주한미군은 이제 한국을 보호하는 역할보다는 협력하는 관계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 협력은 양방향입니다. 미군이 한국의 첨단 무기와 작전 노하우를 제공하는 동시에 한국으로부터도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다시 슬라이드로 돌아가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의 방위산업 수출 현황이 나타났어요. 이 자료를 보세요. 한국은 이미 세계 8위의 무기 수출국입니다. K9 자주포는 호주,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나토 회원국들에게 판매되었어요. 왜 우리의 동맹국들이 미국산이 아닌 한국산 무기를 선택하고 있을까요? 자료를 다음 페이지로 넘겼습니다. 이유는 바로 성능과 가격 경쟁력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첨단 기술과 자국의 제조 능력을 결합해 놀라운 비용 효율성을 달성했어요. 제가 주한미군으로 있을 때 미 육군 장성들이 한국 방산업체들을 방문하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기술을 배우고 싶어 했죠. 휴스턴 교수님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펜으로 뭔가를 열심히 메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다음 내용입니다. 화면을 전환했어요. 이번에는 동북아시아 지도가 나타났고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배치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는 단순히 북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만약 미국이 한반도에서 철수한다면 그 지역의 세력 균형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중국은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할 것이고 이는 결국 대만, 일본, 그리고 남중국해 전체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잠시 숨을 들이쉬고 그동안 감춰왔던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하면서 접했던 기밀 해제된 자료에 따르면 중국은 이미 한반도에서 미군이 철수할 경우에 대비한 상세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한국을 직접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국의 경제적 정치적 영향권으로 편입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첫 단계는 한국의 첨단 기술 산업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는 것입니다.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학생들의 눈이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분석이 과장되어 보일 수 있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제가 3년간 DMZ 근처에서 지켜본 현실은 교과서나 언론 보도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했어요. 한반도의 안정은 단순히 남북관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동북아시아 전체, 나아가 글로벌 패권 경쟁의 핵심 축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한국군이 개발 중인 첨단 무기 체계들이었어요. 이건 제가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동료들로부터 얻은 공개 자료입니다. 한국은 이미 AI 기반 전투 시스템, 양자 암호화 통신, 초음속 미사일 등을 개발 중이에요. 이런 기술들은 미래 전장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런 기술들을 공동 개발하고 함께 운용함으로써 엄청난 이점을 얻고 있어요. 휴스턴 교수님이 마침내 질문을 던졌습니다. 라이트 씨, 당신 말에 따르면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라 오히려 미국이 전략적으로 협력해야 할 파트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주한미군의 성격도 변화해야 하지 않을까요? 교수님, 정확히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한미군의 역할은 이미 변화하고 있어요. 제가 평택 기지에 있을 때 우리는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로서 활동했습니다. 연합훈련은 이제 일방적인 지시가 아닌 상호학습의 과정이 되었어요. 미군은 한국군의 첨단 사이버 전력과 드론 기술을 배우고 한국군은 미군의 전략적 사고와 합동작전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습니다. 앤드류가 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그의 목소리에 의문보다는 호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 씨의 주장은 결국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격과 임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것인가요? 앤드류,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입니다. 네, 정확히 그렇습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전쟁 직후의 보호자 역할이 아닙니다. 21세기의 주한미군은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기술적,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 자산은 한국과의 긴밀한 협력 없이는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교실 전체가 진지한 토론의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휴스턴 교수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잠시 보스턴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다가 다시 학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죠. 라이트 씨의 분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한미 관계의 변화를 잘 보여주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협력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정말로 필수적인가요? 우리는 다른 지역, 예를 들어 중동이나 유럽에서도 재배치해야 할 군사력이 있습니다. 제한된 자원을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는 전략적 우선순위의 문제죠. 제 답변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강의에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이니까요. 교수님, 그 질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21세기 미국의 전략적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평택기지에서 근무하면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분석에서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장으로 넘어갈 준비를 했어요. 이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부분, 한미 동맹의 기술적 측면과 미래 전략에 대한 분석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아마도 하버드의 학생들과 교수님에게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될 것이었어요. 휴스턴 교수님이 잠시 강의실 창문 너머 보스턴에 눈 내리는 풍경을 바라보는 동안 저는 제 태블릿에서 다음 자료를 불러왔어요. 교실 안의 공기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로 학생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교수님이 다시 자리로 돌아와 말씀하셨습니다. 라이트 씨,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한국의 중요성을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질문이 남아 있어요. 21세기 미국의 최대 전략적 도전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한국이 그 도전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교수님, 정확히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이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에는 21세기 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제목의 슬라이드가 나타났어요. 2020년 저는 한미 사이버 보안 합동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이 훈련에서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사이버 사령부는 놀라운 역량을 보여줬어요. 특히 북한과 중국의 해킹 공격을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대응하는 AI 기반 시스템은 미국의 시스템보다 몇 단계 앞서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표정이 놀라움으로 가득 찼어요. 하버드의 엘리트 학생들조차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이렇게 무지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확신시켰습니다. 제가 놀란 것은 단순히 기술의 수준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미 이런 기술들을 실전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DMZ에서는 AI 기반 감시 시스템이 24시간 북한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무인 수중 감시 시스템이 북한 잠수함의 침투를 감시하고 있죠. 다시 화면을 켜고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미국 한국기술 협력의 현주소라는 제목이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이미 수많은 첨단 기술 분야에서 협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런 협력이 주한미군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산기지와 평택기지는 단순한 군사기지가 아닙니다. 그곳은 첨단 기술 교류의 허브가 되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충격적인 자료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의 기술을 도입한 사례들이었어요. 2021년 미 공군은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표적 식별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미 해군은 한국의 LIGNX1이 개발한 수중 드론 기술을 적용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사례들은 언론에 크게 보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교실이 무척 조용해졌어요. 휴스턴 교수님조차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제가 주한미군 철수에 반대하는 핵심 이유입니다. 주한미군은 더 이상 한국을 보호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것은 미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에 접근하고 미래 전장을 준비하는 창구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추격하고 있는 기술 경쟁에서 한국은 미국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되었어요. 교수님이 깊은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질문했습니다. 라이트 씨, 매우 흥미로운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한국과의 이런 기술 협력이 미국의 다른 동맹국들, 예를 들어 일본이나 나토 국가들과의 관계와 어떻게 다른가요? 교수님, 핵심적인 차이점은 실전 경험입니다. 한국은 북한과의 끊임없는 사이버전, 정보전을 치르고 있어요. 이론이 아닌 실전에서 검증된 기술들이죠. 나토 국가들은 이런 실전 환경이 없습니다. 일본 역시 헌법상의 제약으로 군사기술 발전에 한계가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는 한국의 독특한 지정학적 위치가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국은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모두 만나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위치는 정보 수집의 황금 거점이에요. 제가 근무할 때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활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정보는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교실 뒤쪽에서 새로운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계 미국인으로 보이는 제니퍼였어요. 라이트 씨, 한국과의 이런 긴밀한 기술 협력이 중국과의 관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미국이 한국에 계속 주둔한다면 중국은 이를 위협으로 인식하지 않을까요? 제니퍼, 탁월한 질문입니다. 물론 중국은 한미동맹의 강화를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의 중국 무역 의존도를 나타내는 그래프였습니다. 한국은 중국과 깊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한국의 총 수출 중 약 25%가 중국으로 향해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미묘한 균형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일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양쪽 모두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까요. 주한미군의 존재는 이런 중재자 역할을 강화합니다. 우리가 철수한다면 한국은 결국 중국의 영향권으로 기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미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요한 교두보를 잃게 될 거예요. 휴스턴 교수님은 턱을 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라이트 씨, 지금까지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측면에서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설득력 있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아 있어요. 미국 국민들은 왜 이런 사실들을 모르고 있을까요? 왜 많은 미국인들이 여전히 주한미군을 단순한 한국 보호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교수님의 질문은 핵심을 찔렀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인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일반 국민들 모두 한국과 주한미군에 대한 오래된 고정관념에 갇혀 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끄고 강단 앞으로 걸어 나와 직접 학생들을 바라보았어요. 세계는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50년 전의 그 한국이 아니에요. 그들은 세계적인 경제 강국이자 기술 선도국 그리고 군사 강국이 되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도 그에 맞게 진화해야 해요. 이제는 저희가 한국의 보호자가 아닌 한국이 저희의 보호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스턴의 눈이 더욱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강의실 안은 깊은 생각에 잠긴 침묵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나 더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임무를 수행할 때의 일이에요.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되었습니다. 2021년 여름, 저는 한국군 특수부대와 함께 대테러 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훈련 중 제가 부상을 당했고 한국군 헬기로 긴급 후송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오만한 생각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리는 서로를 지키고 있다는 깊은 동료애였습니다. 잠시 목이 메었어요.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주한미군의 가치는 단순한 전략적, 경제적 이익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공유된 가치와 비전, 그리고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파트너십에 관한 것이에요. 우리가 한국을 떠난다면 잃는 것은 단순한 군사적 주둔지가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를 함께 창조할 소중한 파트너를 잃게 될 것입니다. 휴스턴 교수님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의 표정이 변해 있었습니다. 처음에 회의적인 눈빛은 이제 깊은 생각에 잠긴 모습으로 바뀌어 있었죠. 라이트 씨, 오늘 당신의 발표는 우리 모두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관계와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제시해 주었어요. 이 주제에 대해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세미나에서 계속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강의실을 나서는 순간 여러 학생들이 다가와 질문을 던졌어요.
심지어 앤드류조차 제 주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하버드에 눈 내리는 캠퍼스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의 미래 리더들이 한미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는 앞으로 수십 년간 두 나라의 관계와 동북아시아의 운명을 결정할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그 인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다고 믿었어요. 발표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가려는 순간 휴스턴 교수님이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숨죽인 채 그의 평가를 기다렸어요. 라이트 씨, 정말 놀라운 분석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주장이 다소 과장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겠군요. 우리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현실에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말에 강의실 전체가 놀란 듯했어요. 그는 평소 자신의 의견을 쉽게 바꾸지 않는 것으로 유명했거든요. 다음 주 세미나에서는 라이트 씨의 발표를 바탕으로 주한미군의 미래와 한미동맹의 재정의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오늘의 내용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업이 끝난 후 여러 학생들이 제게 다가왔어요. 가장 놀라운 건 앤드류였습니다. 그는 제 손을 굳게 잡고 말했죠. 데이비드, 솔직히 내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깨달았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캠퍼스를 나오는 길에 휴스턴 교수님이 저를 따라잡아 제안을 하셨어요. 라이트 씨, 당신의 분석을 논문으로 발전시켜보는 게 어떨까요? 저와 함께 공동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와 국무부에 제출할 정책 제안서로 만들 수도 있고요. 교수님의 제안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경험과 분석이 단순한 학술 토론을 넘어 실제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그날의 세미나는 그렇게 끝났지만 한미 동맹의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버드의 강의실에서 일어난 작은 변화가 언젠가 워싱턴의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길 바라며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세기 강대국 경쟁의 핵심은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바로 기술 패권이에요.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5G와 6G 통신, 반도체, 우주기술. 이런 분야에서의 우위가 미래의 패권을 결정할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미국과 중국의 기술 경쟁 현황을 보여주는 자료였습니다. 현재 미국과 중국은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국제조 2025와 미국의 칩스 액트는 이 경쟁의 대표적인 예죠. 그런데 이 경쟁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저는 새로운 슬라이드를 보여주었어요. 세계 주요국의 기술 경쟁력을 분야별로 비교한 표였습니다. 한국은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5G 특허의 25%를 보유하고 있고 배터리 기술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이에요. 이런 분야들은 모두 미래 전장과 국가 안보의 핵심 요소입니다. 앤드류가 또다시 손을 들었어요. 이제 그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 씨의 주장은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의 국가 안보에 직결된다는 것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앤드류. 제가 평택기지에서 정보분석관으로 근무할 때 접했던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기밀사항은 제외하고요. 저는 화면을 잠시 끄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